내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몇 개월 지나 숨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이었어요. 나는 찜통 같은 옥탑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다 못해 결국 선풍기 한 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수도가에서 하얀 다리를 내밀고 주인 여자가 발을 씻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죠. 엄청 민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주인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활짝 웃으면서 날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라, 일부러 저러는 걸까? 옷을 고쳐 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녀를 보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총각, 선풍기 샀네. 아, 네. 옥탑방은 얼마나 더울까. 고생이 많겠네. 아주머니, 오늘 쉬는 날이세요? 그래요. 나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지 배시시 웃으며 애교를 떨고 목소리 톤이 더욱 커졌다. 총각도 쉬는 날인가 봐. 아줌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총각 아니라고요. 알아, 알지. 근데 딱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생각나는 호칭이 없어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부르게 되네. 머쓱한 듯 웃는 모습에 나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어쩔 땐 해픈 여자인가 싶다가도 어쩔 땐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암튼 결코 쉬워 보이는 여자는 아니었다. 나는 슬쩍 안방 쪽을 바라봤다. 열린 방문 너머로 휑한 안방이 보였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주인집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요?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아, 그런데 혼자 가시나 봐요? 괜한 참견인가 싶으면서도 물어봤다. 맨날 가는 병원인데 뭘. 이제 혼자 가겠다네요.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절로 말이 나왔다. 운동 삼아 혼자 다니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 주인 여자는 덤덤하게 말했다. 주인 남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삶의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3번씩 먼 거리에 있는 재활병원에 지팡이를 짚고 혼자 다닌다고 했다. 총각,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이제 챙겨 먹어야죠. 쯧쯧쯧. 우리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이런지 몰라. 그녀는 내가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는지 나를 볼 때면 항상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잘 됐네. 나도 먹어야 하는데. 시원한 국수나 해서 같이 먹을래요? 저랑요? 호호. 그럼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다고. 저야. 그럼 고맙죠. 하하. 그래. 잠시만 기다려요. 어릴 적부터 넉넉지 못한 형편에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나는 밥을 같이 먹자고 그것도 먼저 제안해주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고맙게 느껴졌다. 특히 지금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 순간만큼은 주인 여자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여주인공 손예진보다 더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순간이었다. 총각, 국수 다 됐어. 내려와서 먹어요. 다정한 목소리가 옥탑방까지 울려 퍼졌다.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혹시 맛없어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많이 먹어요. 쑥스러운 듯 건네는 말과는 달리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푸짐한 잔치국수가 놓여 있었다. 하하, 감사합니다. 꾸벅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밥상에 앉았다. 주인 여자와 마주 앉아 국수를 먹는데 밥상이 낮아 허리를 숙여야만 했어요. 워낙 날이 더웠던 탓인지 주인 여자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후루룩 국수면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인 여자를 힐끗거리며 쳐다보게 되었죠. 밖에서 볼 땐 미처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 속이 살짝 비치는 시스루 차림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김부선이 권상우를 유혹하던 장면이 불쑥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전 재산 날리고 이혼까지 당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여인에게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에 혼란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여자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2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오랜 금욕 생활에 억눌렸던 욕망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곧 있으면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인데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되뇌었지만 자꾸만 시선은 주인 여자에게 향했다. 국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침이 꼴깍 넘어갔네요. 그 순간만큼은 나조차도 내 감정을 정해내릴 수 없었다. 혼란과 욕망, 죄책감과 설렘,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복잡하게 소용돌이쳤어요. 왜 그래? 혹시 맛이 없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는 주인 여자의 물음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죠. 아, 아니요, 맛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안 먹고 뭐해요? 아, 제가 원래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서요. 얼버무리며 국수를 입으로 밀어 넣었다. 덩치만 멀쩡하게 컸지. 국수 먹는 폼은 영 아니네. 쇠덩어리도 씹어먹게 생겨서는. 호호. 주인 여자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나도 어색하게 따라 웃으며 국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양푼에 가득했던 국수를 순식간에 해치웠죠. 국수를 다 먹자 주인 여자는 시원한 커피까지 내왔어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뭉클했네요. 총각, 나 오랜만에 이런 옷 꺼내 입었는데 어때 보여요? 주인 여자가 갑자기 쑥 다가오는 것이었다. 혹시 내가 몰래 훔쳐본 것을 들킨 건가 싶어. 속으로 도둑이 제발 저리라는 속담처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석 달 동안 병간호를 했고 퇴원 후에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노래방 일까지 하며 정신없이 지냈다고 했다. 모처럼 쉬는 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들을 한참 뒤적거려 그중 가장 화려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이라도 가고 싶냐는 핀잔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했는데 나를 만나 국수를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주인 여자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예뻐요. 원래도 예쁘셨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히 예뻐 보이세요. 나의 칭찬에 주인 여자는 얼굴이 금세 발갛게 달아오르며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한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흘러 주인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속사정을 전부 털어놓았다. 아직 한창이신데 혼자 지내시려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아주머니야말로 많이 외로우시죠? 나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를 천천히 쳐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외롭긴 많이 외롭죠.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없었더라면 마음 편히 다른 사람이라도 만났을 텐데 다 이 못난 팔자 탓이죠 뭐.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 말은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어쩌면 남자에 대한 갈망을 내비치는 것처럼 들렸다. 나 역시 아주머니에게 은근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솔직히 말하면 낮에는 병든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밤에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아주머니의 강인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60대 할머니라고 부르는 나이의 여자가 아무리 곱다고 한들 얼마나 예쁘겠는가. 본판이 아무리 미인형이었다 해도 60세라는 나이는 얼굴 살도 빠지고 눈가도 처지고 피부 또한 푸석푸석해지는 노화가 한창 진행될 시기일 텐데 말이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20년 넘게 헌신한 가정을 냉정하게 버리고 떠나버린 전 아내와 아주머니는 너무나 달랐다. 내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인간적인 매력이었기 때문이다. 사람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주인 여자와 나는 꽤 오랫동안 밥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47살 이혼하고 혼사자는 남성이에요.
에휴, 몇 달째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우리 집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를 하던 나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점점 줄어들자 결국 이미테이션에 손을 댔고 꽤 재미를 보았죠.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물건을 모두 빼앗기고 수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네요. 변호사를 사서 실형 많은 면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초범이라도 이미테이션 제조까지 손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후 아내는 아이들과 처갓집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고 혼자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품 팔아 찾아낸 곳이 이달 동네 꼭대기의 옥탑방이었어요. 낡은 붉은 벽돌집, 그 위태로운 계단을 따라 올라선 곳에 자리 잡은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옥탑방.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삶에 의욕이 크게 없었기에 월세 싸고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드디어 녹슨 철문을 삐걱 열고 옥탑방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젠장, 최악이었다. 영화 속 낭만적인 옥탑방은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기루였나. 현실은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가 눅눅하게 숨막히고 오랫동안 갇혀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공간이었다. 그래도 햇볕은 잘 드네. 애써 긍정회로를 풀가동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옥탑방이면 훌륭하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이틀 후 짐짝을 낑낑거리며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희미한 신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아래층, 바로 집주인 아저씨 댁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니 덩치 큰 아저씨가 지팡이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다. 푸근한 인상의 주인 아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요. 내가 몸이 이래서 옥탑방 불편한 거 있음 언제든 얘기혀. 첫 만남부터 왠지 모를 짠함이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눌렀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했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다는 그의 씁쓸한 말은 낡은 옥탑방만큼이나 을씨년스러웠다. 남은 건 이 낡은 단층짜리 집 한 채뿐인데 그것마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다고 했다.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옥탑방이라도 수리해서 새를 놓으셨단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듯했다. 아 참, 나는 박철수라고 혀. 옥탑방 새 들어온 양반이지. 주인 여자와 통화만 한 번 하고 계약을 하였기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있었다. 네,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옥탑방 상태는 실망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유언정이 가는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옥탑방 대청소에 돌입했다. 마스크를 꽁꽁 쓰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세제를 아낌없이 퍼부어 끈적이는 주방 찌든 때를 벗겨냈다. 화장실은 락스를 희석해 뿌리고 솔로 박박 문질렀다. 하루 종일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니 드디어 옥탑방은 제법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해질 무렵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식히며 옥탑방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시원한 바람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몰아내고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솔솔 풍겨오는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였다. 꼬르륵 요란한 배꼽 시계가 울렸다. 청소하느라 점심도 거른 터였다. 저녁은 먹었어요? 계단에서 맑고 나긋나긋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여자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주인 아저씨 부인 박옥순 씨였다. 나이를 물으니 60세라고 했다.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6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앳된 얼굴이었다. 뽀얗고 투명한 피부,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가냘픈 허리,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솔직히 눈을 의심했다. 달동네 낡은 주택에
이런 여자가 살고 있을 줄이야. 저녁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마침 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옥순 씨는 해맑게 웃으며 나를 아래층으로 안내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옥탑방과는 딴판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 정갈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주인 여자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퍼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반찬을 챙겨주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밥과 구수한 찌개를 입에 넣으니 얼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내가 노래방에서 일해요. 밤늦게 들어오지만 혹 시끄러워도 이해해줘요. 주인 여자는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래방?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야릇한 상상이 스쳤지만 이어진 옥순 씨의 말에 그런 불순한 생각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도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술안주 만들고 그래요. 우리 남편 먹여 살리려면 뭐든 해야죠. 주인 여자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할 텐데도 얼굴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남편을 걱정하고 챙기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다정한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픈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옥순 씨의 모습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곱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삭막한 서울살이라고 지레짐작했지만 첫날부터 이렇게 따뜻한 이웃을 만나게 될 줄이야. 특히 옥순 씨. 밤일이라 그런지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나가는 모습은 낮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짙은 아이라인, 강렬한 붉은 립스틱, 은은하게 풍기는 달콤한 향수 냄새,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주인 여자의 뒷모습을 옥탑방 창문 너머로 몰래 지켜보는데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발소리에 맞춰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이 옥탑방 생활 왠지 지루할 틈이 없겠는걸? 묘한 설렘이 온몸을 휘감았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정말이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딱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여자를 만나면서 제 잿빛 같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낯선 남자에게 건네진 따뜻한 밥 한 끼였죠. 이 여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나도 조금 더 일찍 이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이제 와서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매달 꼬박꼬박 500만 원씩 거의 20년을 넘게 생활비를 줬는데 그런데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설마가 진짜인가? 믿을 수가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이라도 한번 보자고 했더니 글쎄 오히려 저를 향해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50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며 아끼고 또 아꼈어도 항상 부족했는데 무슨 돈이 남겠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으니 양육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아주 냉정하게 통보하더군요. 사실 처갓집이 꽤 부유했거든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처가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정말 마지막 희망처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만 덩그러니 버려두고 떠나는 게 그들의 최종 결정이었던 거죠. 정말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기분. 그때 제 심정은 날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하지만 옥탑방에서 오히려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정이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어요.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지인 소개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석축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은 고되고 먼지도 풀풀 날리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땀 흘려 일하는 동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바짝 고생하면 꽤 쏠쏠한 목돈도 손에 쥘 수 있었고요. 그 돈으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떨어진 옷도 몇 벌 사고 옥탑방 월세도 내고 그럭저럭 혼자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7월 중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주인집 남자가 또 한 번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곧장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주인 여자는 갑작스럽게 미망인이 되어 버렸죠. 그날부터 나의 모든 안테나와 채널은 온통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녀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 곁을 묵묵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를 마음대로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일종의 위안이자 특권처럼 느껴졌죠.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주인 여자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마주치는 마당에서조차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헬쑥한 얼굴에 생기를 잃은 퀭한 눈, 힘없이 늘어진 어깨는 그녀의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어요.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 이전에는 곧잘 건네던 살가운 인사조차 잊은 듯 입술은 굳어 있었죠. 혹시나 마주칠까 발소리조차 죽여 조심스레 오르내리는 계단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겨우 밥술을 뜨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훔쳐볼 때면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아려왔어요. 그녀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곁에서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워하며 애써 모른 척 지나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맥주 몇 캔을 사들고 옥탑방으로 올라왔더군요. 총각, 안에 있어요? 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저 총각. 혹시 나랑 같이 맥주 한잔 할래요? 뜻밖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어요. 평상에 그녀와 마주 앉자 난생 처음으로 그녀와 술잔을 기울였어요. 아줌마, 술 잘 드시는 것 같진 않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는 게 영 재미가 없어. 그래서 총각이랑 같이 한잔하고 싶어서. 나 술 마시고 실수하면 총각이 책임져야 돼요. 뭘 책임지라는 걸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책임지라니 그 말의 순간 온몸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설렘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되묻자 아주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 이제 과부잖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가 뭘 못하겠어. 앞으로 내 맘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줌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하셔야죠. 아마 아줌마처럼 아름다운 분을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에이, 너무 늙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제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지으셨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도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줌마, 혹시 남자 필요하시면 저는 어때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남겨지고 보니 밤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마다 자꾸 총각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도 사실은 내가 보고 싶어서 맥주 핑계로 올라온 거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나도 여자인데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여름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엔 냉골처럼 추운 옥탑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일은 없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1층으로 옮겨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내가 옥탑방으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아주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맥주를 사들고 옥탑방으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운명처럼 이끌린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귀농한 지 벌써 7년이 지나 있었다. 조용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몇 달 전 우리 집 바로 옆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다. 그들의 이사 첫날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옆집 아저씨가 되었고, 그녀는 그저 옆집 새댁이었다. 처음엔 그저 생활용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소소한 인연이었다. 아저씨, 우리 집 설탕이 다 떨어졌어요.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허허. 새댁은 맨날 뭐 맡겨둔 것처럼 잘도 빌려가네. 그러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성난 척 말했다. 아저씨, 언젠가 제가 신세 한번 제대로 갚을게요. 그러니까 군말 말고 빌려줘용.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키는 163 정도, 살짝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마다 생글생글 올라가는 볼살이 어쩐지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잠시라도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는 이상할 만큼 피로를 풀어주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나이 차가 무색할 만큼 편안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날은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 강된장과 함께 밥을 비벼 먹기로 했다.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와 오이를 따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침 옆집 새댁과 마주쳤다. 어머, 아저씨, 상추를 이렇게 많이 따셨네요. 아, 제가 강된장에 상추 겉절이를 곁들여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혼자 드시기엔 좀 많아 보이는데요. 내가 손이 커서 그래. 괜찮으시면 좀 가져다 먹어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상추는 삼겹살에 싸먹는 줄만 알았지. 겉절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강된장이랑 겉절이 만드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내한테. 그참 결일이네. 새댁이 나한테 요리를 배우겠다니. 새댁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알려줄게.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호라비로 지낸 지 오래라 그런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설레곤 한다. 옆집 새댁과의 짧은 만남이 그랬다. 텃밭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살가운 웃음과 부드러운 말투가 나를 환하게 감싸는 것 같았다. 아저씨, 상추를 이렇게 많이도 따셨네요. 그녀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건넨 상추를 받아들며 짓던 그 미소는 어쩐지 나를 오래도록 흔들었다. 겉절이를 알려달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 한껏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안 돼. 정신 차리자. 스스로를 다잡아 보지만 오히려 애써 지우려는 마음이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듯했다. 불 꺼진 방 안, 고요함 속에서도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생생했다. 짧았던 대화가 내내 귓전을 떠돌았다.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마음은 점점 더 그녀의 온화한 미소로 가득 찼다. 호라비에게 익숙했던 적막함 속에 불쑥 찾아온 그녀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그날 밤 내게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겉절이를 배우고 싶다 하던 그녀의 말은 어쩌면 단순한 부탁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이 감정이 설렘인지 외로움 때문인지조차 헷갈렸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상추 겉절이 만드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그리하여 그녀를 위해 내가 즐겨 쓰는 비법 양념장 레시피를 전수했다. 진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양념장을 이용해 함께 상추 겉절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이 반짝였다. 와, 아저씨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 마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녀가 상추 겉절이를 한 입 먹고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엔 묘한 친근함과 생기가 묻어나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이렇게 맛있으면 삼겹살 안 먹고는 못 베기겠어요. 아저씨,
지금 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냉장고에 삼겹살이 남아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상추 겉절이를 곁들여 한 입 크게 싸먹는 그녀의 모습은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저씨는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차려 드시다니 대단한데요. 살짝 쑥스러워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뭐, 그냥 내 방식대로 해먹는 거지. 속으로는 그녀의 칭찬에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렸다. 소주 한 잔씩 따라가며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온 그녀가 말했다.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외롭잖아요. 이런 맛있는 음식은 같이 나눠 먹어야 제맛인데. 그쵸? 그렇긴 하지. 그럼 앞으로 맛있는 거 해 드실 땐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방 안이 갑자기 더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아저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쌈 하나 싸드릴게요. 손끝으로 상추 위에 고기, 겉절이, 고추장까지 올려 깔끔하게 쌈을 만든 그녀가 내 앞에서 장난스레 말했다. 아, 벌리세요. 네, 어서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장난기, 어린 눈빛에 이끌려 입을 벌렸다. 그녀가 쌈을 쏙 넣어주며 말했다. 어때요? 제 쌈 싸는 실력. 괜찮죠? 입안 가득 퍼지는 맛과 그녀의 장난스런 웃음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맛있네. 세댁. 쌈 싸는 솜씨가 제법인데? 그녀는 소주잔을 들고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 가져요. 아저씨.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세댁.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세댁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만약 10년만 젊었어도 한번 들이대 봤을 텐데 말야. 그녀는 놀라는 대신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저씨는 제가 여자로 보인다는 거네요? 말이 또 그렇게 되나? 아니, 그만큼 매력이 쩐다는 소리지.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저도 한번 아저씨를 남자로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호호호. 아저씨. 나 사실 아저씨랑 이렇게 있는 게 좋으면서도 좀 이상해요. 그냥 옆집 아저씨인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고백 같은 말에 나도 솔직해졌다. 사실은 나도 그런데. 세댁이 웃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쉽지가 않네. 술 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쌓여온 감정 때문일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한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잡았고 그 온기에 내가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을 스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로에게 느끼던 연민은 점차 애틋함으로 변했고 결국엔 남녀로서 서로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평범한 이웃 사이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후회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52세 호라비로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40대 중반,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상실감에 도시를 떠났던 저는 시골에서 다시 삶의 여유를 찾게 되었죠. 텃밭에서 자란 제철 음식을 먹고 눈치 볼 일 없는 생활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읍내로 나가 다방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마을에 귀농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35살, 아내는 32살. 정부 지원 사업 덕에 저희 옆집 빈집이 리모델링되어 임대될 예정이었죠. 처음엔 이 부부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아내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선한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었죠. 그들의 귀농을 돕는 동안 저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관공서를 함께 다니고 마을 어르신들께 소개하며 정착을 도왔죠. 결국 한 달 만에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부부는 제게 많은 의지했고 저희는 자주 왕래하며 저녁을 함께 나누고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서울에서 직장 문제로 이틀간 집을 비워야 한다며 아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흔쾌히 수락했고 마침 장날이라 저녁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려고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읍내로 나온 김에 간골,
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고 돌아왔죠. 저녁 7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댁에게 저녁을 먹자고 불러 소주와 고기를 함께 나누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새댁은 조심스레 부부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잦은 지방 출장과 바쁜 일상 속에서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아쉬움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더 깊은 속마음으로 이어졌죠.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과 결혼 초부터 쌓여온 작은 다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으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신혼 초에는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전원 생활을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했는데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훌쩍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엔 가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바라보던 나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운 새댁이 보여주는 솔직한 속내와 외로움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안 맞으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 말을 멈추며 잠시 생각했지만 이미 속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내 말을 곱씹더니 쓸쓸히 웃으며 눈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참 솔직하네요. 그런데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잘 맞는 사람과 살았었나요? 갑작스런 질문에 난감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속공한 만큼은 괜찮았지요. 내가 다방면에서 잘 맞춰주는 편이거든. 내 말에 그녀는 그동안 흘리던 눈물을 멈추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진짜 웃겨요.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저씨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나누다가도 웃게 만드는 거 보면 우리 둘 정말 잘 맞는 거 아닐까요? 술 기운이 돌면서 새댁의 분위기는 한층 업되었습니다. 그녀는 애교 섞인 말투로 아저씨랑 저랑 너무 잘 맞는다니깐. 혹시 다른 것도 잘 맞을라나 한 더 따라줘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자 그녀는 테이블에 기댄 채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랑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좋다. 오랜만에 진짜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불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몸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감싸주려 했지만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과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불쑥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왜 그래?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요. 저는 그녀를 다독이며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놓지 않고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새댁이 좋은 사람이라서 잘해주는 거지. 이제 자요. 오늘 많이 피곤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여전히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몰라요? 나 아저씨한테.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낮아졌고 공기마저 묘하게 뜨거워지는 듯했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농담이나 술기운 이상의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지만 저는 살짝 웃으며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얘기는 내일 하자고요. 지금은 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새댁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저 결국 이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조금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잠시 말문이 막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네요. 아저씨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맨날 똑같이. 그동안 많이 변한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세댁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요? 세댁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리운 마음이 묻어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아저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상추 겉절이도 많이 생각났고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예전의 추억들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며 한편으로는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저씨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고여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 섞였지만 결국엔 그저 서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릴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장을 여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 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감정들이 다시 피어나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4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 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형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거 놔!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걸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 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들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에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